화려한 조명이 꺼진 평양의 깊은 밤, 모든 주민이 잠든 시간. 이불 속에서 숨죽여 춤을 추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양 연극영화대학의 유망주이자 미래의 공훈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배달된 은밀한 초대장은 기회가 아닌 덫이었습니다. 남조선 제작진을 가장한 보위부의 잔혹한 함정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처형의 증거가 되는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죽음의 오디션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시베리아의 설원과 몽골의 사막을 넘어 무대에 서기까지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1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추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요. 대동강 쪽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기숙사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낡은 창틀이 덜컹거리며 신음하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 사이로 제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어요. 당시 21살의 저는 평양 연극영화대학 기숙사 3층 가장 구석 침대에 몸을 숨기고 두꺼운 솜니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대이자 가장 위험한 무대가 바로 그 이불 안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사감 선생님의 구두 굽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져 갈 때까지 저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불시에 문고리가 덜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지요. 그 검은 그림자가 저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순간 배우가 되기 위해 쌓아 올리던 모든 꿈은 한순간에 정치범 수용소의 먼지로 사라질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감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노트태를 더듬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 작은 기계가 제게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였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이불 안 좁은 공간은 희미한 빛으로 물들었고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출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지요. 남조선 아이돌들의 공연 영상이 조악한 화질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무대는 제가 교과서에서 보던 혁명 가극의 단정한 무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몸짓은 교열된 구호가 아니라 자유롭게 터져나오는 숨 같은 것이었고 웃음과 눈빛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오로지 관객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최대한 머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다리를 살짝 굽힌 채 그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팔을 크게 뻗을 수는 없었지만 어깨의 리듬, 허리의 흐름, 발끝의 박자는 충분히 제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음악은 이어폰을 통해서만 제 귀에 들리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거대한 무대 위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에는 검은 평양의 밤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이불 속에서는 서울의 번쩍이는 무대 조명이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공훈 배우를 꿈꾸는 충성스러운 학생이 아니라 이름석 자만으로 객석을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환희는 늘 날카로운 공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백구 상무 단속반이 기숙사에 들이닥쳤다는 소문은 언제나 학생들 사이를 떠돌았거든요. 단지 남조선 노래 몇 곡을 흥얼거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취를 감춘 선배들의 이야기는 저를 끊임없이 떠올라게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손이 우리 집만 비켜갈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와중에도 저는 늘 복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고 이불 밖에서 사각거리는 작은 기척만 나도 저는 본능적으로 기계를 끄고 눈을 감아버리곤 했지요. 그럼에도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이 체제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예술학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교수에게서 배운 혁명 가극의 연기와 표정은 제게 더 이상 설렘을 주지 못했거든요. 수령을 향한 충성을 강조하는 대사들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속이 메말라가는 느낌만 남겼어요. 반면 이불 속에서 남조선 아이돌의 한 동작이라도 정확히 따라하면 그날 하루를 버티느라 굳어 있었던 근육과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요.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무대는 이 나라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뒤 연습실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조용히 제 손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퇴실 확인을 하려고 탈의실 구석을 정리하던 중 낡은 사물함 아래에 접혀있는 종이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겠거니 생각하며 주워들었지만 그 안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조선 예능 제작진이 비밀리에 평양에 들어와 인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디션 장소와 날짜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몇 줄 되지 않는 그 글자는 제가 이불 속에서 수없이 그려보았던 상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단체조 연습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쪽지 내용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보이부가 탈선을 꿈꾸는 예술인들을 속아내기 위한 함정이라면 저는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었지요. 하지만 정말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저 같은 학생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입으로 얼마든지 외울 수 있었지만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추고 싶은 욕망은 이제 제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며칠 밤을 더 이불 속에서 보냈어요. 노트텔 화면 속 아이돌들의 춤을 따라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저 자신의 무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쪽지에 적혀있던 날짜와 장소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연습실에서는 당이 요구하는 연기를 했지만 밤이 되어 이불 속에 들어가면 저는 남조선 무대에 설 날을 상상하며 몸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훗날 제가 보이부의 함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오직 조명과 관객석뿐이었고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심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던 한마디뿐이었거든요. 이제는 이불 속이 아니라 진짜 무대로 나가야 한다는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약속된 그날 아침은 묘하게도 평양치고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학교를 빠지고 나서는 길이 이렇게나 떨릴 줄은 몰랐지요.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시내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제 가슴은 마치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배우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평양 외곽의 폐공장 지대는 을씨년스러웠지만 저에게는 꿈으로 가는 관문처럼 보였습니다. 13호라고 희미하게 적힌 창고 앞에 섰을 때 그 숫자가 불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꿀 행운의 숫자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 그리고 삼각대 위에 올려진 커다란 카메라가 보였지요. 그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검은 잠바를 입은 그는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간 제 귀에 들린 것은 평생 꿈꿔왔던 그 억양이었어요. 부드럽고 세련된 서울 말씨가 그 삭막한 창고를 가득 메우는 순간 제 의심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을 김 PD라고 소개한 그는 시간이 없다며 바로 실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겉옷을 벗어두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붉은 녹화 불빛이 들어오자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온 것이었지요. 음악도 없고 조명도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첫 동작을 시작하자 이불 속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발끝으로 거친 시멘트 바닥을 차며 몸을 돌릴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지만 그것조차 무대 효과처럼 느껴졌습니다. 팔을 뻗고 허리를 꺾으며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열정을 쏟아냈지요. 수령님을 향한 충성의 미소가 아니라 진짜 기쁨에 찬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평양의 대학생이 아니라 서울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어요. 춤을 추는 동안 김 PD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술가를 발굴하려는 제작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을 때 창고 안에는 제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드디어 해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김 PD는 천천히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훌륭하다는 그의 칭찬은 꿀보다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가 던진 다음 질문들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이런 춤을 어디서 배웠는지, 남조선 방송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이런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또 있는지 물었거든요. 저는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뱉어내는 모든 말이 저 자신을 옥죄는 자백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라며 서명만 하면 곧바로 서울행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친절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제가 작성한 서류를 챙겨 넣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춤 실력은 아깝지만 사상이 완전히 썩었다고,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 서울 억양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평양 사투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앞에 카메라는 저를 스타로 만들어줄 도구가 아니라 반동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보이부의 증거 수집 장비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경직된 표정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13호실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제 발밑바닥이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즉시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요원 중 한 명이 제 앞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당장 체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만약 제가 협조한다면 처벌을 면할 뿐 아니라 정말로 남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탈북 브로커 조직의 미끼로 들어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임무를 맡기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체포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었거든요. 요원은 제게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압박했고 거부하면 가족까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탈출이 아니라 더 깊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를 팔아 탈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보이부가 소개해준 브로커를 만나 가짜 탈북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훗날에야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13호 창고에서 춘 그 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보이부 건물에서 나온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 일상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작은 다방이나 공원 벤치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길들이듯 조금씩 계획을 알려주었지요.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진짜 탈북자인 척하며 브로커 조직에 접근해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어요. 리 동무라고 불러달라던 중년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이 임무만 성공하면 정말로 남쪽으로 보내주겠다고, 새로운 신분과 함께 예술가로 활동할 기회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니까요. 탈북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부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브로커들이 의심할 것이라며 개인 재산도 함께 내놓아야 진짜처럼 보일 거라고 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금반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손가락에서 빼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끼라고 남겨주신 그 반지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암시장에서 반지를 팔 때의 기분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금을 사고 파는 남자는 반지를 손전등에 비춰보더니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요. 흥정할 기운도 없이 그 돈을 받아든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을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정말로 자유로운 무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말이에요. 며칠 뒤 드디어 브로커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양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어둠이 내린 뒤 그곳에 도착하자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왜 탈북하려 하는지 물었지요. 저는 준비해온 대답을 했어요. 예술의 자유를 찾고 싶다고, 진짜 무대에서 춤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브로커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제가 준비한 돈을 보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보이부 공작금과 어머니 반지값을 합친 그 돈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웠지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것일 텐데 제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일이 정해지고 세부 계획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보이부의 각본이라는 현실이 있었어요. 저는 과연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서부터가 진심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길을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만큼은 진짜였다는 것 말이에요. 새벽 4시에 만나기로 한 그날,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룸메이트들의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별 인사를 대신했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양역 뒷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낡은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처럼 절망적인 표정의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저는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연기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저는 최리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국경 근처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보이부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여러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조로움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어요. 너무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뒤편에 앉은 사복 차림의 남자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느꼈지요. 그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마지막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군인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어 있었고 차량 검사도 훨씬 철저했거든요. 버스가 멈춰서자 사복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그는 비웃듯 웃으며 제가 13호 창고에서 보여준 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조선 노래를 부를 때의 제 눈빛이 얼마나 반동적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올가맬 증거가 되었다고 조롱했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꿈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었던 거예요. 요원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배낭 속에는 학교에서 연극 소품으로 쓰던 가루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한 하얀 분말이었지요.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어요. 요원의 시선이 잠깐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저는 재빨리 배낭을 뒤졌습니다. 손에 닿은 작은 봉지를 움켜쥐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배운 회전 동작을 이용해 몸을 돌리며 그의 얼굴에 가루를 뿌렸습니다. 하얀 구름이 터져나오며 그의 눈과 코를 덮었지요. 요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배구 선수처럼 몸을 날려 차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차 안에 있으면 확실한 죽음이었으니까요. 거친 흙바닥에 어깨부터 부딪히며 굴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낙법이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저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지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하는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저는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어 키 큰 옥수수대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거든요. 검문소의 서치라이트가 밭을 훑기 시작했고 추격대의 고함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갈대숲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반가웠어요. 그 속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곧 수색대가 이곳까지 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갈대를 헤치며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식혀주었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감싸며 제 처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보이부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위험에 처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유를 향한 제 자신만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제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가면 국경이 있고 그 너머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을 정리하고 상처난 곳을 손수건으로 감쌌어요. 이제부터는 대본 없는 진짜 연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는 이 넓은 땅이고 관객은 저 혼자뿐인 외로운 공연이었지만 저는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고 다짐했지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작은 농촌 마을 외곽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온 밤을 걸어 다리는 후들거렸고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거울 없이도 제가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비참한 몰골이 오히려 저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변신이었거든요. 마을로 들어서기 전 길가에 버려진 넝마들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태우려다가 만헌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워 제 옷 위에 덧입었지요. 얼굴과 손에는 더 많은 흙을 발라 원래 피부색을 완전히 감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과 눈빛이었습니다. 평양역 앞에서 보았던 꽃제비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초점 없는 눈동자를 만들었지요. 저는 연극영화대학에서 4년간 다양한 배역을 연기해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인물을 연기했던 기억이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손은 불규칙하게 떨리게 만들었어요. 목소리도 어눌하게 내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요.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변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불쌍한 꽃제비 하나 정도는 이 땅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의미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구걸하는 신용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눈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도록 했지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오가 되자 마을에 검은색 지프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지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요원 2명이 내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사진을 들고 다니며 보여주고 있었어요. 연극영화대학 학생증 사진이었습니다. 요원 중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욱 연기를 강화했어요. 바닥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는 신용을 하며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요원이 발로 제 다리를 툭 찼을 때도 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침을 흘릴 뿐이었어요. 어디서 왔어? 부모는 어디 있고? 요원이 물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냈습니다. 혀를 꼬부라뜨려 정확한 발음이 나오지 않게 했지요. 요원은 동료를 보며 말했어요. 그냥 미친 꽃제비네. 쓸데없는 시간 낭비 말고 가자. 그들은 저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완전히 마을을 떠날 때까지 연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 넘게 같은 자세로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바보 같은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혀를 차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요. 보이부 차량이 마을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지만 계속 연기를 유지해야 했지요. 비틀거리며 마을 끝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마을을 벗어나 숲속에 들어서고 나서야 저는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금 전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제가 해낸 연기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눈빛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동굴 같은 바위 틈에서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봤던 박수갈채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의 연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었다고 말이에요. 관객은 보이부 요원단 2명뿐이었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속여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할 것이었어요. 매번 다른 배역으로, 매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며 추적망을 피해 나가야 했지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4년간 갈고 닦은 연기력이 이제는 생존의 도구가 되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자유를 향한 이 긴 여행에서 저는 주인공이자 연출가이며 동시에 유일한 관객이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하늘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벌떼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드론이었습니다. 보이부가 최신 기술까지 동원해서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기계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작고 붉은 기계가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마도 안면 인식 기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얼굴이 화면에 잡히는 순간 위치가 완전히 노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변을 살펴보며 얼굴을 가릴 방법을 찾았어요. 그때 발밑에 진흙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에 땅이 질퍽하게 젖어 있었지요. 저는 주저없이 진흙을 움켜쥐고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끈적한 흙이 이마부터 턱까지 두껍게 덮였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진흙을 묻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지요. 거울이 없어도 제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괴물 같았을 겁니다. 드론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땅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가까웠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며 아래를 스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소리조차 들킬까봐 가슴을 꽉 눌렀지요. 드론은 제 머리 위를 몇 번 맴돌더니 다행히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곧 더 많은 드론이 나타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온몸에 더 많은 진흙을 발랐어요. 이번에는 옷에도 흙을 묻혀 완전히 땅과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움직여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두 발로 걷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무 밑을 지날 때는 배를 땅에 붙이고 뱀처럼 기어갔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곳만 골라서 이동했지요. 진흙은 마르면서 얼굴을 조여왔고 숨쉬기가 답답했지만 벗겨낼 수 없었어요. 언제 드론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말로 드론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새 대였어요. 그들은 더 낮게 날며 숲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가시가 팔과 다리를 찔러 아팠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드론 중 하나가 바로 제 머리 위에서 멈춰 섰거든요. 카메라가 확대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냥 흙덩어리로 보이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드론은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드론들의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기어가는 자세를 유지했어요. 두 발로 서는 것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작은 개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얼굴에 진흙을 조금 씻어냈지요. 물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진흙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눈동자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개울물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무대를 꿈꾸던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기라는 것을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원시적인 연기였지요. 무대 위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절실한 연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눈을 속이고 추정망을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도 드론들이 나타났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흙 위장술과 짐승 같은 움직임에
익숙해졌거든요. 저는 하늘의 붉은 감시자들을 피해 조금씩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저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는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중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어둡고 탐욕스러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국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가 안내한 곳은 단둥 근처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새벽에 강을 건너자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에는 다른 여성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수상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한밤중에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이 술에 취한 채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낯선 남자들이 더 따라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잠든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저를 중국의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애는 깨끗해 보이니까 비싸게 팔릴 거야. 평양 출신이라니까 더 좋고. 박 사장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비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계속 잠든 척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면 즉시 위험해질 테니까요.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화장실에 가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한 명을 따라 보내겠다고 했지요. 저는 괜찮다며 혼자 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살펴보며 탈출 경로를 찾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2층이라 뛰어내리기에는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척하며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부엌으로 뛰어들었지요. 거기서 깨진 소주병을 발견했어요. 박 사장이 저를 쫓아와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얌전히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굳힌 상태였어요. 학교에서 액션 연기를 배울 때 연습했던 동작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깨진 병목을 움켜쥐고 그의 허벅지를 향해 찔렀어요. 아! 박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가 흘러나오는 상처를 보며 저도 놀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목에 심한 통증이 왔지만 일어서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둠 속으로 골목길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발목이 아파 절뚝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강변 갈대숲에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며 통증을 달랬지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찾는 길에는 정말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사장 같은 인간들에게 굴복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모두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저는 부은 발목을 억지로 움직이며 다시 일어섰어요. 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고 그곳에는 진짜 자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힘으로 진짜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걸어갈 것이었거든요. 동남아시아 경로가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절망감에 빠질 뻔했어요. 하지만 한 조선족 할머니가 다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방법이었지요. 미친 소리야. 그 추위에 어떻게 살아남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남쪽 길이 막힌 이상 북쪽으로라도 가야 했거든요. 목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에 몸을 숨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나무더미 사이로 몸을 끼워 넣어야 했거든요. 통나무들이 저를 짓눌러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온몸을 얼렸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저는 나무더미에 몸을 파묻고 버텨야 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김이 얼어붙어 얼굴에 달라붙었지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졌고 온몸이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들면 얼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계속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추위와 싸우기 위해 저는 남한 아이돌의 노래 가사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따뜻한 멜로디와 희망적인 가사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꿈을 잃지 마, 포기하지 마라는 가사를 수백 번 반복하며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노래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몰려오니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환각까지 보이기 시작했지요. 따뜻한 평양의 기숙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물,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들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차가운 나무와 얼음뿐이었습니다. 열차가 한 역에서 잠시 멈췄을 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몰래 내려서 역 주변에서 음식을 구해야 했거든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쓰레기통을 뒤져 얼어붙은 빵 조각을 찾았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지만 입에 넣고 녹여서 삼켰지요.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열차에 올라탔을 때 한 러시아 철도 직원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깜짝 놀라며 뭔가 소리쳤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경찰을 부르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해주었어요. 아마도 불쌍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심지어 작은 빵 한 조각을 던져주고 갔지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압도되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설원과 침엽수림, 그리고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이 마치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제가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 희망만은 놓지 않았어요. 열차가 몽골 국경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경 검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열차에서 내려 도보로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영하의 날씨에 걸어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이제 몽골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를 견뎌낸 제가 못 이겨낼 시련은 없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바이칼 호수에 도착했을 때 그 광대함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얼어붙은 호수는 마치 거대한 무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저는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춤을 춰야 했거든요. 조력자가 기다린다는 호수 건너편까지는 2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야 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호수 위로 나선 지 1시간쯤 되었을까요? 뒤에서 스노모빌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이부 암살조가 저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저는 더 빨리 달렸지만 얼음 위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얼음 표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학교에서 배운 무용 동작들이 이때 빛을 발했어요. 점프, 회전, 스텝 등 모든 기술을 동원해 총탄을 피해야 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무대 위에서 즉흥 안무를 하듯 몸을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도약했다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갑자기 뒤로 돌아 역방향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제 목숨을 구하는 춤이었지요. 평생 배워온 무용이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은 없었어요. 스노모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에 얼음이 갈라진 틈이 보였어요. 폭이 2m 정도 되는 크레바스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뛰어넘기 어려운 거리였지만 저에게는 기회였어요. 무용수의 점프력을 믿고 도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력으로 달려가 얼음 끝에서 몸을 날렸어요. 공중에서 잠시 떠 있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래로는 검은 물이 보였고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지요. 하지만 저는 무사히 반대편 얼음에 착지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스노모빌들이 틈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틈을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루트로 돌아서 저를 쫓아올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계속 달렸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위험이 닥쳤습니다. 제가 서 있던 얼음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얇은 얼음 위에 올라선 것 같았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차가운 물속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몸무게를 최대한 분산시키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얼음 위에서 발레를 추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스노모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다른 길을 찾아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거의 호수 끝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조력자가 기다린다는 지점까지 불과 몇백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전력 질주했지요. 마침내 호수를 빠져나와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약속 장소에서는 정말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차로 안내했지요.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지만 이제 저는 안전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방금 전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이칼 호수 위에서 춘 그 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고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관객은 죽음의 위협뿐이었지만 저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술은 무대 위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러시아를 거쳐 몽골 고비 사막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다른 지옥을 만났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했지만 이번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이 저를 괴롭혔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들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나침반 하나에 의존해 남쪽을 향해 걸었지만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였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물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껴가며 마셨지만 결국 바닥이 났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나고 혀는 바짝 말라 말을 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사막이 저를 삼켜버린 것이 분명했거든요. 발바닥은 이미 피고름으로 짓물러져 있었어요. 신발이 다 떨어져서 맨발로 뜨거운 모래를 걸어야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걸어야 하니 발가락은 토슈즈를 신은 것처럼 굳어버렸지요.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치아를 악물고 견뎠어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환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멀리 신기루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서울의 대형 공연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반짝이고 수만 명의 관객이 박수를 치고 있었지요. 저는 그 환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지만 가까이 갈수록 신기루는 사라져버렸어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저는 허벅지를 손톱으로 꼬집고 또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로 다리를 찔러 아픔으로 정신을 차리기도 했어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해주었습니다. 쓰러지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사막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낮에 자결하는 더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모래를 파서 몸을 묶고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추위에 떨어야 했지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넘어졌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낙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몽골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요. 유목민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그는 물통을 입에 대주며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살아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를 게르로 데려가 따뜻한 음식을 주었어요. 양고기 수프였는데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발을 보더니 혀를 차며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추적자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하루 쉬고 난 뒤 저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유목민들이 말을 한 마리 빌려주었습니다. 말 등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이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는 며칠 거리였거든요. 고비 사막의 지옥 같은 나날들을 뒤로하고 저는 자유를 향해 다시 달렸습니다. 사막에서 보낸 일주일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육체적으로는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무대에서 춤추고 싶다는 꿈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이 코앞에 보이는 거리까지 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부 암살조가 마지막 기회라는 듯 저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제가 대사관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목표물이었던 거예요.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명의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손에 든 권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겨우 200m만 더 가면 자유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최리나, 이제 끝이야. 순순히 따라와.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이름은 최리나가 맞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였거든요. 요원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을 때 저는 배낭을 뒤졌어요. 몽골에서 유목민이 준 비상용 신우탄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래는 길을 잃었을 때 쓰라고 준 것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들고 요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걸로 뭘 하겠다고? 요원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어요. 빨간 불꽃이 터져나오며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다른 요원이 총을 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신우탄의 붉은 빛이 밤하늘을 밝히는 순간 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쟁취하게 된다는 환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대사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는 이제 50m도 남지 않았어요. 경비병들이 소동을 듣고 나와 있었고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해낸 것이었습니다. 몇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마침내 자유의 문턱에 도착한 것이었거든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대사관 경비병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제 몸은 한국 땅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온 것이었지요.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예요. 저는 숨이 차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비병들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고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사관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보위부 요원들이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이곳은 한국 땅이었고 저는 이제 한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대사관 침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따뜻한 침대와 깨끗한 이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수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저는 그 박수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자유를 만끽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되어 신원 확인과 조사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남한의 첫 인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취조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철제 테이블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수사관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었어요. 정말 탈북자가 맞나?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 아닌가? 그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말할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북한에서도 여기서도 저는 의심받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취조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텝부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이불 속에서 몰래 연습했던 그 동작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점 동작이 커지고 복잡해졌어요. 제가 북한에서 외웠던 남한 아이돌의 안무를 하나씩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시대의 지, 원더걸스의 노바디, 카라의 미스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춤을 춰보였지요. 취조실이라는 좁은 공간이 제게는 무대가 되었어요. 수사관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거울로 볼 수 있었어요. 북한 스파이가 이런 춤을 완벽하게 출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안무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1시간 넘게 춤을 춘 뒤 저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수사관 중 한 명이 들어와서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믿겠어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사관들은 저를 의심하는 대신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들어주었고 앞으로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저는 그제야 정말로 한국에 온 것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조사가 끝나갈 무렵 한 수사관이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춤을 추고 싶어요. 무대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취조실에서 나오는 날 저는 거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대가 아닌 취조실에서 춘 그 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춤으로 제 자신을 증명했고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 번째 공연이었던 셈이죠. 조사가 끝나고 사회로 나온 첫날 서울의 거리는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강남의 네온 사인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거든요. 정착 지원금으로 받은 작은 원룸에서의 첫 밤은 잠들기 어려웠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지난 몇 달간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았던 저에게 이 평온함은 오히려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24시간 편의점의 야간 근무였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제 말투나 행동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에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상처를 받았지요. 낮에는 한국어 공부와 컴퓨터 활용 수업을 들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것보다 실제 생활은 훨씬 복잡했거든요. 인터넷 쇼핑, 카드 결제,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았어요. 제 꿈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거든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한 손님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춤출 줄 아세요? 그는 작은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을 봤다고 했지요. 저는 주저하며 조금 할 줄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시간이 되면 스튜디오에 와보라고 명함을 주고 갔어요. 저는 그 명함을 며칠 동안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스튜디오를 찾아갔어요. 작은 지하 스튜디오였지만 거울과 음향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연습하고 있었는데 모두 저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의 춤을 바라보았지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꿈꿔왔던 바로 그런 춤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장이 저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다들 어색해했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말에 신기해하면서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혼자 공원에서 연습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춤을 추는 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춤출 때만큼은 제가 진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편의점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스튜디오에서도 몇몇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쇼윈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꿈꿔왔던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원에서의 연습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공원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하며 제 춤을 촬영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탈북자의 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허락했습니다. 촬영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생긴 팔과 다리의 흉터들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 흉터들이 제 이야기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져 들어왔지요. 대부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감동적이다. 용기를 얻는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들도 있었어요. 가짜다, 쇼하는 거다,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심한 말들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점점 무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토크쇼 출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몇 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방송 출연 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SNS 팔로워도 늘어났고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부분 격려해 주었지만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춤추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공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으로 연습생이 되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불 속에서 몰래 춤을 추던 제가 이제 정말로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회사를 방문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 북한에서 외웠던 그 춤들이었습니다. 소녀시대부터 최신 아이돌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안무를 보여줬지요. 심사위원들은 놀라워했어요. 이런 완성도는 처음 본다며 즉석에서 합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연습생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다른 연습생들과도 점점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그냥 동료로 대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저의 데뷔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탈북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데뷔 앨범 녹음을 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목곡은 자유였어요. 제가 직접 가사를 쓴 곡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그 작은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인터넷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로 꿈의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데뷔 쇼케이스가 열리는 날,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수만 명의 관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할 때 제 팔에 흉터가 보였어요. 가리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 이야기니까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 쏟아지는 환호성에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손에 든 응원봉들, 그리고 제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이불 속에서 몰래 춤을 추던 그 소녀가 이제 이 거대한 무대 위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긴장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춤만이 남았습니다. 제 몸은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 움직였고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곡이 끝나고 저는 마이크를 들고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리나입니다. 북한에서 온 새로운 가수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곡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팔의 흉터를 드러냈어요. 조명이 그 상처들을 비추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이 흉터들은 제가 자유를 찾아 걸어온 길의 증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그 순간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저는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함께 연극영화대학에 다녔던 친구들, 아직도 이불 속에서 꿈을 키우고 있을 후배들을 말이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노래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곡이 시작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도 고비 사막에 타는 갈증도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저는 관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뿌듯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평양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자유의 별빛이었어요. 저는 그 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준 모든 것들에게 말이에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미 가장 어려운 여행을 마쳤거든요. 이제는 음악으로, 춤으로, 제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최리나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선 그날, 저는 진정한 데뷔를 한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춤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춤을 출 수 있어요.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 제 삶이라고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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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어요.